아이가 혼자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뛰어들었어요. 목줄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기어이 달려왔지요. 함께 맞았습니다. 함께 쓰러졌어요. 그래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처음 만난 날 그 녀석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눈밭을 걸었지요. 멈추지 않고 그러나 빼앗겼습니다. 평생 종이 한 장 가져본 적 없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붓을 든 곳은 눈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녀석이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월랑야담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림 하나가 전부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킨 한 녀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작은 선물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은 남빛이었고 마을 어기 좁은 길 위로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인적 하나 없는 그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천천히 찍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15살 남짓한 소년이었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짐술의 바퀴 소리만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삐걱삐걱 울렸지요.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소년의 이름은 노을이었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 글도 배우지 못한 채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기억조차 없었지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새 옷이라고는 입어본 기억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닿는 낡은 손바지, 기워 입은 저고리, 지프로 엮은 신발이 노을이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조용한 눈빛, 마치 세상 어딘가에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수레를 끌던 노을이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어요. 길 한쪽으로 성큼 걸어가더니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펴서 눈이 소복이 쌓인 바닥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선 하나, 또 하나.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이어나가는 손끝이었어요. 오래지 않아 눈밭 위에 마을 뒷산의 능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굵고 가는 선들이 어우러지며 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작은 초가 한 채, 멀리 펼쳐진 들판까지 담겨나갔지요. 종이도 붓도 없이 그저 손가락 하나로 그려낸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보는 이의 마음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서서 손자의 그림을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입술이 잠깐 움직이는 듯 하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다시 술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쥐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무거운 소리였지요.
이윽고 커다란 가마 하나가 마을길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앞뒤로 하인들을 거느린 엄대감의 가마였습니다. 붉은 비단이 둘러진 가마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웠지요. 농과 밭, 서당 건물까지 마을 전체를 손안에 쥐고 흔드는 사람의 가마답게 보는 이를 저절로 주눅 들게 만드는 위세가 있었어요. 노을이가 얼른 일어섰습니다. 수레를 길 한쪽으로 비켜 세우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도 그 옆에서 허리를 굽혔지요. 가마 안의 엄대감은 창밖 한번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중한 몸집을 가마 안에 기대채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있었어요. 하인들도 노을이와 할아버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지나쳤지요. 가마바퀴가 지나갔습니다. 노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조금 전 손가락으로 정성껏 그려놓은 눈밭 위 그림이 바퀴 자국 아래 고스란히 짓밟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산도, 나무도, 초가도, 들판도 모두 뭉개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지요. 노을이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일인 듯 그저 조용히 수레를 다시 끌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레 손잡이를 쥔 그 굵고 거친 손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둘의 발자국이 다시 눈 위에 찍혀 나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마을 길 위로 작은 두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져 갔지요. 길 양쪽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밥 짓는 냄새, 군불 때는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들이 노을이와 할아버지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것이 노을이와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이 이렇게였어요. 하루치 짐을 다 나르고 돌아온 노을이와 할아버지는 저녁 끼니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묽은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국물을 홀짝이면서도 연신 노을이 그릇에 눈이 갔습니다. 손자가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자신은 숟가락을 일찍 내려놓는 어른이었지요. 노을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오래된 방식이었으니까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노을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얇은 솜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방 안은 작은 기름불 하나가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고 군불 때다 남은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간간히 울었어요. 겨울 깊은 밤이었지요. 노을이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눈밭 위에 그려두었던 그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마바퀴에 짓밟혀 사라진 그 그림이었지요. 분하거나 억울하다기보다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을이에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일이었어요.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말보다 몸으로 먼저 배운 터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무릎을 짚으며 일어서는 소리였지요. 노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기척을 죽이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알 것 같았지요.
노을이가 낮에 그린 그림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끔 가져다 주는 종이에 먹으로 그린 것이었어요. 오늘은 마을 뒷산이었지요.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겨울나무들, 그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지붕들, 그리고 저 멀리 희뿌옇게 걸린 아침 안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보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그림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기름불을 가까이 당겨 들고는 오래오래 들여다보았어요. 노을이는 숨을 죽였지요. 할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하고 야윈 그 등이 기름불빛에 가만히 떨렸어요. 바람 소리만이 이따금 문 밖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낮고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어요. 그림이란 건 보는 것만으로도 사는 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늘이 준 거지. 노을이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가슴에 담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어른이었지요. 평생 말보다 등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노을이는 그 짧은 두 문장을 쉬이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을 펼쳐 내려다보았지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째 짐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전하르며 굳은 살이 단단히 박인 손이었어요.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지요. 그 손으로 붓을 잡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노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였어요.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노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그 떨리는 손이, 그리고 그 짧은 혼잣말이 이유 모를 무게로 가슴 위에 내려앉았지요. 기름불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 누웠어요.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요. 노을이는 그 고요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산다고. 그리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늘이 준 것이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노을이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먼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에야 노을이는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꿈속에서도 자꾸만 아른거렸지요. 노을이와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짐수레를 끌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짐을 날랐어요. 무거운 쌀가마니, 장작 묶음, 장에서 사온 물건들, 시키는 대로 지고 날랐지요.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와 차디찬 물에 손을 씻고 그날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이는 어김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붓이 없으니 나뭇가지였지요. 종이가 없으면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을이는 날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노을이를 어릴 적부터 지켜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의 딸 연희였어요. 노을이보다 한 살 아래였지요.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분이 어떻고
격이 어떻고 따질 나이가 아닐 때부터 함께 뛰어놀았으니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연희는 노을이가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쓰다 남은 종이를 몰래 챙겨 담 너머로 건네주곤 했지요. 노을이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 그림 한 장을 들고 나타났지요. 연희는 그 그림들을 방벽에 하나씩 붙여두었습니다. 어느새 연희의 방벽은 노을이의 그림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을 박훈장이 모를 리 없었지요. 어느 날 박훈장이 마당을 지나다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요. 연희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마루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연희 곁으로 다가섰어요. 박훈장은 아내의 시선을 느끼고는 더 이상 말없이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즈음 엄대감이 마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연희와 노을이가 함께 있는 것을 흘낏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연희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요. 엄대감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연희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지요. 엄대감이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연희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노을이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노을이가 5살 무렵이었어요. 한여름 오후였지요. 그날도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헹구고 밭에 나가고 돌아와서는 밥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멈추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많지 않았어요. 웃을 여유가 없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노을이가 마당 한켠을 지나다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마당 흙 위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듯이 노을이가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들이 모여 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지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나무가 생겼지요. 엄마, 여기는 거기잖아. 노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을 뒷동산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있는 것과 꼭 닮은 풍경이 눈앞에 있었지요.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멈추었습니다. 노을이를 바라보았어요.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노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당을 나섰어요. 마을길을 지나고 밭둑을 넘고 동산 아래 좁은 길로 접어들었지요.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손만 놓지 않았지요. 꼭대기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어요. 노을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지붕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고 마을길이 실처럼 이어져 있었고 저 멀리 논에 물이 반짝였지요. 어머니가 마당 흙 위에 나뭇가지로 그리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지요. 어머니가 그제야 웃었습니다. 노을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웃음이었어요. 소리도 없고 크지도 않은 웃음이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이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노을이는 그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예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건 아무도 못 빼앗아가.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지요. 노을이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고 마을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을이가 그 손의 온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지요. 노을이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종이가 없었고 붓이 없었고 먹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렸지요. 마당에, 길 위에, 눈밭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렸어요. 천민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해도 그렸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응원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노을이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 한참 서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노을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머니가 웃던 그 동산은 지금도 마을 뒤에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그곳을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풍경을 혼자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노을이는 늘 흙바닥에 그렸지요. 그 동산을, 그 풍경을 언젠가는 제대로 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채로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을이는 빈 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일찍 기울어 하늘이 벌써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찬바람이 뺨을 에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흙길 위에서 덜컹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길가 도랑 옆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요. 그러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쓰러진 것은 개였어요. 덩치가 제법 큰 삽살개였지요. 털이 북슬북슬해야 할 텐데 엉겨붙은 채 흙투성이었습니다. 옆구리가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지요. 그러나 목에는 낡고 굵은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끝이 끊어진 채 질질 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려먹다가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어요. 노을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개의 등 쪽에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개가 힘없이 눈을 떴지요. 탁하고 흐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노을이를 바라보았어요. 달아나려는 기색도 으르렁거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지요. 노을이도 한동안 그 눈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는 그 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치를 내려다보았지요. 지프로 엮은 신발이었어요. 밑창이 다 닳아 발바닥이 느껴질 만큼 얇아진 신발이었습니다. 노을이는 이 개가 왜 버려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가 그것 하나였어요. 가자. 노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수레 위에 뉘었어요. 할아버지는 수레에 실려온 개를 보자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개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노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개의 입 가까이에 그릇을 대자 개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물을 핥았어요. 할아버지는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 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가 뛰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났어? 많이 다쳤네. 연희가 쪼그려 앉아 개의 몸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옆구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발바닥은 부르터 있었지요. 연희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더니 헝겊 조각과 기름 한 종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개의 상처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개는 고통스러운지 가끔 낑낑거렸지만 달아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날이 완전히 저물었어요. 연희가 돌아가고 노을이 혼자 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가 힘겹게 눈을 뜨고 노을이를 바라보았어요. 노을이가 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개가 노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노을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웃는 것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개는 노을이네 마당 한켠에서 지냈습니다. 노을이는 그 개에게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요. 바람이는 그 이름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노을이가 부르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바람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도 힘겨워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스스로 마당 한 바퀴를 걸었지요. 노을이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보았어요. 연희가 매일 들러 바람이 상태를 살폈습니다. 밥을 조금씩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바람이는 연희가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지요. 아직 힘이 없어 크게 흔들지는 못했지만 꼬리 끝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척했어요. 밥 한 술이라도 아까운 형편의 개 밥까지 챙기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노을이가 바람이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바람이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람이는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려 노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람이를 내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도 그것을 아는지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올 때면 슬며시 다가가 발치 옆에 앉곤 했습니다. 바람이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한 바퀴 걷는 것도 힘겨워하더니 보름이 지날 무렵에는 노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닐 만큼 기운을 되찾았어요. 털도 손질이 되면서 제 빛깔을 찾았지요. 원래 삽살개 특유의 풍성한 털이었던 것이 흙먼지가 씻겨 나가자 햇살을 머금은 듯 따뜻한 누런빛이 드러났습니다. 연희는 바람이를 볼 때마다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개였구나. 바람이는 연희가 올 때마다 꼬리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릴 만큼 세차게 흔들었지요. 그러다 노을이 곁으로 돌아와 발치에 엎드렸어요. 노을이 옆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가 짐수레를 끌고 나가면 따라 나서려 했고 노을이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잠든 밤에는 마당을 혼자 천천히 걸으며 집을 지켰지요. 노을이네 마당이 자기 자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린 개였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노을이, 연희, 바람이. 셋은 날씨가 허락하는 날이면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녔습니다. 강가에도 가고 마을 뒤 야트막한 언덕에도 올랐지요. 연희가 떠들고 노을이가 듣고 바람이가 두 아이 사이를 오가며 뛰었어요. 노을이는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 바람이가 풀밭을 달리는 모습, 연희가 가져다 준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녁마다 노을이가 그린 그림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느 날은 노을이가 마을 전경을 담은 그림을 펼쳐 놓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매일 걷는 마을길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쉬어가는 느티나무가 있었고 할아버지와 노을이가 함께 끄는 짐수레도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노을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웃음을 종이 위에 담았지요. 할아버지가 웃는 얼굴. 노을이는 그 그림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조용히 품에 넣었어요. 그 무렵 박훈장이 연희 방에 들어갔다가 벽에 가득 붙은 그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눈으로 훑었지요. 마을 풍경, 강물, 사람들, 바람이. 그림마다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힘이 있었어요. 보는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었지요. 박훈장이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림 한 장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풍경이었지요. 박훈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던 그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림을 내려놓고 방을 나서는 박훈장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박훈장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엄대감이 연희를 며느리로 점 찍어두고 있었지요. 대놓고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을 전체를 소나기에 쥔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박훈장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박훈장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연희와 노을이가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바람이는 그 사이에도 노을이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면 노을이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밤사이 이상한 것이 없었는지 살피는 것처럼이었지요. 그러고는 노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노을이가 나오면 꼬리를 흔들며 앞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길을 먼저 열어주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볼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저녁이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갈씩 덜어 바람이 앞에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는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희는 그 시절이 마냥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야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노을이와 바람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무엇과도 다꾸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셋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노을이는 그런 날이면 특히 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닌 붓으로 종이 위에 또렷하게. 연희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그림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람이만 빼고요.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오후였어요. 바람이는 그 햇살 한가운데 드러누워 있었지요.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축 늘어뜨린 채로였습니다. 노을이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연희는 담 너머에서 막 도착해 바람이 곁에 쪼그려 앉은 참이었어요. 어머, 오늘도 이러고 있어? 연희가 바람이 배를 두드렸습니다. 바람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온몸이 따라 흔들렸지요. 그 모습이 우스워 연희가 웃었습니다. 노을이도 옆에서 슬쩍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가 멈추었어요. 꼬리가 공중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배 위에 있는데도 바람이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코가 들썩였지요. 바람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쪽을 향했어요. 귀가 쫑긋 섰지요. 그러더니 귀가 다시 납작하게 눕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가 붓을 내려놓았어요. 바람아? 바람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배를 하늘로 향하고 늘어져 있던 그 개가 지금은 배를 땅에 붙이고 앞발을 모은 채 담장 쪽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낮고 가늘게, 아주 낮고 가늘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희가 노을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등짐 소리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이 발소리였지요. 덩치가 큰 사내가 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보부상 행색이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이었지요. 사내의 눈이 마당 안을 한 바퀴 훑쳤습니다. 그러다 바람이에게 가서 딱 멈추었어요. 사내의 입가에 웃음 같은 것이 번졌습니다. 누렁아. 바람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었어요. 바람이가 되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었지요. 바람이가 더 낮아졌습니다. 발이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그러나 뒤에는 노을이가 있었지요. 오서방이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앞발 오른쪽 봐. 발가락 하나 짧은 거 보여? 내가 키울 때부터 그랬어. 내게 맞다고. 사내가 바람이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바람이가 뒷걸음쳤지요. 노을이가 바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개는 우리 개예요. 오서방이 노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코웃음을 쳤지요. 니게? 언제부터? 내가 키운 개야. 잠깐 어딜 갔나 했더니 여기 처박혀 있었네. 이리 내놔. 못 줘요. 노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비켜서지 않았어요. 오서방이 팔을 뻗었습니다. 노을이가 막았지요. 오서방이 노을이를 옆으로 밀쳤어요. 노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연희가 소리쳤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방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뼈만 앙상한 노인이었어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오서방과 바람이 사이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비켜서지 않았지요. 오서방이 한심하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비키슈.
내게 찾으러 온 거라고. 법도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지요. 오서방이 할아버지 어깨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노을이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지요. 그 사이 오서방이 바람이 목덜미를 덥석 잡았습니다. 바람이가 울었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였지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서방의 소나기가 더 셌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쪽을 보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노을이를 보았어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섭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을이를 보는 눈이었지요. 노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노을이가 달려갔어요. 오서방의 팔을 붙잡았지요. 오서방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노을이가 넘어졌어요. 연희가 뛰어가 노을이를 일으켰지요. 오서방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사라졌어요. 마당에 햇살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람이가 드러누워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노을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옆에 섰지요. 할아버지가 담장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마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노을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바람이가 늘 앉아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을아, 나와봐. 노을이가 문을 열었어요.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옆에 바람이가 있었지요. 바람이가 노을이를 보는 순간 달려들었습니다. 노을이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낑낑거리며 얼굴을 핥았지요. 노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연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데려왔어. 오서방한테 값을 치르고. 노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소문에서 직접 찾아가셨어. 노을이가 다시 바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가 노을이 품에 머리를 묻고 있었지요. 노을이는 박훈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말이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어른이었지요. 그러나 움직이는 어른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노을이가 박훈장을 찾아갔어요.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훈장이 노을이를 한동안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도화서에 그림을 올려볼 생각이 있느냐? 도화서는 나라에서 그림을 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뛰어난 화원들이 모여 임금의 어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지요. 노을이 같은 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도화서에는 취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면 신분에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박훈장이 그것을 돕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연희가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박훈장이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어요. 연희가 아버지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았지요. 박훈장이 어색하게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어색했어요. 평소 다정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이었지요. 그러나 그 어색한 손이 연희의 등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훈장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딸의 기쁨을 보니 흐뭇했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편치 않은 얼굴이었지요. 그날부터 박훈장이 노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훈장이 붓을 건네는 순간이었어요. 노을이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손에 쥐자 무게가 느껴졌어요. 나뭇가지와 달랐습니다. 흙바닥과 달랐어요. 이것은 진짜였지요. 노을이가 붓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먹물도 묻히지 않은 붓이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어 선이 뭉개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노을이는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박 훈장이 한 번 보여주면 두 번 만에 따라했고 두 번 보여주면 세 번 만에 뛰어넘었어요. 박 훈장이 내심 놀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바람이는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노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올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노을이가 쉬이 달랬지만 바람이는 박 훈장 앞에서만 그런 소리를 냈지요. 노을이는 그저 바람이가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의 눈빛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노을이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연희, 할아버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시선이 넓어졌지요. 마을 전체를 담으려 했고 들판 너머 하늘을 담으려 했습니다. 선이 간결해졌고 여백이 생겼어요. 박 훈장이 어느 날 노을이의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은 살아있어. 보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노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바람이는 그날도 노을이 발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노을이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지켜보고 노을이가 지쳐 고개를 들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노을이가 일어서면 바람이도 일어났지요. 어느 날 노을이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면 바람이가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노을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바람이가 보았지요. 바람이의 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노을이가 특별히 아끼는 그림 한 장을 그렸어요. 어느 저녁 무렵이었지요. 할아버지가 노을이의 그림을 보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모두 위로 올라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노을이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붓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옆에서 살짝 몸을 틀었지요. 그리고 종이 위에 조용히 그 웃음을 담았어요. 주름진 눈, 굳은 살 박인 손, 구부정한 어깨 위에 피어난 그 웃음을. 그림이 완성되자 노을이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연희에게도 박 훈장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지요. 이 그림만큼은 자기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지요. 바람이는 노을이가 그림을 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노을이 발치에 더 바짝 다가와 엎드렸어요. 노을이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지요. 둘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봄 저녁 햇살이 가득했고 어디선가 꽃향기 같은 것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저녁이었습니다. 박 훈장이 노을이의 그림을 도화서에 올린 것은 봄이 한창이던 무렵이었습니다. 취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직접 마을에 내려왔어요. 한양에서 말을 타고 내려온 어른이었지요. 박 훈장이 노을이의 그림 여러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심사관이 그림 앞에 섰어요.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보았지요. 마을 풍경을 담은 그림, 들판과 하늘을 담은 그림, 바람이가 달리는 그림, 할아버지의 손을 담은 그림. 심사관의 눈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누가 그렸소? 박훈장이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몇 살이요? 15입니다. 심사관이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더니 낮게 말했지요. 보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림이요. 이런 재주는 타고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요. 마당 한켠에서 그 말을 듣던 노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른 입에서 자신의 그림을 두고 나온 말이었지요. 노을이는 그 말이 어디에 박히는지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였어요. 어머니가 나뭇가지로 흙을 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기름불 아래 그림을 들여다볼 때부터, 연희가 벽에 그림을 붙여주던 그 날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노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연희가 옆에서 노을이의 소매를 살짝 쥐었지요. 바람이는 노을이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박훈장이 낮은 목소리로 노을이의 신분을 고했어요. 심사관의 표정이 굳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사관이 그림을 내려놓았어요. 이 그림을 그린 자가 천민이라고요. 말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지요. 박훈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관이 뒤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법도가 있는 것이오. 아깝게 됐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을이는 마당 한켠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지요. 그냥 보았어요. 심사관이 말에 오르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림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옆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마을길을 따라 그냥 걸었지요. 바람이가 노을이 옆에서 똑같은 걸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냥 나란히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눈이 붉어 있었지요. 노을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연희가 노을이 곁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그릴 거지? 노을이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어요. 이런 날이라서 더. 붓을 들었습니다. 바람이가 노을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기름불이 작게 흔들렸지요. 노을이의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연희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노을이는 보지 않았어요.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바람이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바람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한다는 뜻이었지요. 바람이가 다시 노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노을이는 오래도록 그림을 그렸어요. 마을 풍경을 그렸지요. 어머니와 함께 올랐던 그 동산을 그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 어머니가 웃었던 그 자리였어요.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그 풍경이 종이 위로 조금씩 내려왔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노을이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오래, 아주 오래. 그러다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노을이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광문을 한 번 더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광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속에 작게 울렸지요. 바람이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세웠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바짝 당겨 엎드렸어요. 노을이의 붓은 새벽이 되어서야 멈추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풍경이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그림이었어요. 도화서 취재가 파기된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을이는 여전히 날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말이 조금 더 없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러나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는 그런 노을이 곁에 더 바짝 붙어 지냈어요. 노을이가 광 앞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볼 때면 바람이도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박훈장이 노을이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반쯤 들떠 있었어요. 반쯤은 조심스러웠지요. 박훈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의 주인, 엄대감이 병풍 그림을 의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혼례나 큰 잔치에 쓰일 귀한 병풍이었지요. 엄대감이 박훈장을 통해 노을이를 지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박훈장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와서 취재가 신분 때문에 막혔으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노을이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계략인 줄은 몰랐지요. 엄대감이 왜 하필 이 천민 소년의 그림을 원하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박훈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대감이 박훈장을 통해 의뢰를 넣은 것은 그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대감의 눈은 연희를 향해 있었지요.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뜻을 넌지시 흘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훈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마을 전체가 그 사람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대감의 연희를 향한 집착 뒤에는 더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 연희 어머니였지요. 그 마음이 박훈장에게 갔을 때 엄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마을 전체를 손에 넣은 지금도 그것 하나만큼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지요. 박훈장이 엄대감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박훈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요. 엄대감 집이 있는 쪽, 마을 안쪽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노을이가 손으로 바람이의 등을 쓸었어요. 조용히 해, 바람아. 바람이가 소리를 멈추었지요. 그러나 고개는 여전히 마을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을이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엄대감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가마가 자신의 그림을 밟고 지나간 날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몸이 야위어가는 할아버지,
날마다 조금씩 무거워지는 수레. 노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대감 집에서 열흘 동안 먹고 자며 그림을 그리는 조건이었습니다. 재료는 엄대감 쪽에서 대기로 했어요. 노을이가 짐을 꾸렸지요. 바람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을이가 나서려 하자 바람이가 뒤를 따라 나왔어요. 넌 여기 있어. 노을이가 바람이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바람이가 낑낑거렸어요. 노을이가 바람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금방 올게. 열흘이야. 바람이가 노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바람이 옆에 앉았어요. 바람이가 연희 쪽을 한번 보더니 다시 노을이를 바라보았지요. 노을이가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엄대감 집 사랑채 한켠에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비단이었지요. 노을이가 그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그러나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산을 오르던 날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던 자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던 그 순간, 노을이의 붓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 풍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을이의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바람이는 엄대감 집 담장 밖에서 기다렸어요. 연희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요. 바람이는 먹을 것을 받아 먹고는 다시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연희가 바람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노을이 잘 있을 거야. 바람이가 연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닷새째 되던 밤이었어요. 바람이가 담장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소리가 이어졌어요. 연희가 달려와 보았지만 담장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바람이만이 담장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바람이를 달랬어요. 바람이가 소리를 멈추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대감 집 사랑채 안에서는 노을이의 붓이 쉬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병풍 위에 풍경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던 그 동산, 마을을 에워싼 산 능선, 저 멀리 실처럼 흐르는 강물까지 노을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기 담겼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걷는 마을길이 있었고 연희와 뛰어놀던 느티나무 아래가 있었고 바람이가 달리던 언덕이 있었지요. 그림을 그리면서 노을이는 한 번도 엄대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병풍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을이가 붓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병풍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지요. 어머니가 말했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던 그 풍경이었어요. 병풍이 완성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대감이 사랑채로 들어왔어요. 병풍 앞에 서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하인 하나가 귓가에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림을 찬찬히 훑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노을이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짐을 꾸리고 있는 노을이 쪽을 보지도 않았지요. 잠시 후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천한 놈이 귀한 물건에 손을 댔다. 노을이가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혔어요. 거짓이었지요.
처음부터 짜인 일이었습니다. 노을이의 짐 속에 물건이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노을이는 모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서였어요. 노을이가 맞았지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담장 밖에서 묶여있던 바람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대더니 이내 날뛰기 시작했어요.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바람이가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목줄이 툭 끊어졌어요. 바람이가 담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막아서자 바람이가 달려들었어요. 또 한 명이 다가오자 그쪽도 향했지요. 하인 두 명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람이가 노을이 앞에 섰어요. 온몸으로 막아서듯이 섰지요. 하인들이 바람이를 향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바람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노을이에게도 바람이에게도. 노을이가 맞으면서도 바람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품에서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둘이 함께 쓰러졌지요. 마침내 하인들이 물러섰어요. 엄대감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마당 밖으로 내던져졌지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가 그 옆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한참이 지났지요. 바람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섰어요. 그러더니 노을이 쪽으로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았지요. 낑낑거렸습니다. 노을이가 반응이 없었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저고리 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끌기 시작했어요. 한 발, 또 한 발. 바람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노을이네 집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끌었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어요. 바람이와 노을이 둘만의 길이었지요. 노을이네 마당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둘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어요. 노을이의 얼굴이 보였지요. 할아버지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달려가 노을이를 붙들었어요. 연희는 저녁 무렵 바람이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 달려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한 박자 굳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을 떠오고 헝겊을 찢어 상처를 닦았어요. 할아버지는 노을이 머리맡에 앉아 손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바람이는 연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눈을 조금 떴습니다. 연희가 바람이의 상처를 살피며 낮게 울었어요. 그래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지요. 바람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노을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는 연희가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는 동안 눈을 감았다 떴다 했어요. 할아버지는 노을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도둑 누명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대감 집 하인들의 입을 통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지요.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노을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천민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담장 너머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없었지요. 노을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바로 옆에 엎드려 있었지요. 연희가 상처에 기름을 발라 묶어준 헝겊이 여기저기 감겨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노을이의 눈이 뜨이는 것을 보더니 꼬리를 아주 작게 흔들었어요. 크게 흔들 힘이 없었지요. 그것만으로도 노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사흘을 드나들며 둘을 돌봤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요. 집에서 몰래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연희가 가져오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을이와 바람이 앞에 먼저 놓았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먹지 않겠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지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노을이가 달려갔어요. 연희도 뛰어왔지요. 바람이는 온몸에 아직 상처가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곁에 엎드려 핥았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안으로 옮겨 뉘었습니다. 연희가 뛰어가 어머니에게 말하고 돌아왔어요. 노을이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쥐었지요. 바람이는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 안쪽을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았어요. 노을이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대감 집에 두고 온 붓이 마음에 걸렸어요. 연희에게 할아버지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했지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엔 내가 있어야지. 붓은 내가 가져올게. 노을이가 잠시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이가 연희를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연희가 나갔지요. 방 안에 노을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바람이만 남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노을이의 손을 힘겹게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광 쪽을 가리켰어요. 노을이가 광으로 달려갔지요. 깊숙한 구석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 있었어요. 손에 들었습니다. 풀었지요. 붓이었어요.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붓이었습니다. 먹물 한 방울 닿지 않은 새것 그대로인 붓이었어요. 노을이가 그것을 들고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숨을 가다듬었지요. 그러다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미 주려고 샀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못 줬어. 노을이가 그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바람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노을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을이가 붓을 한참 바라보다가 품에 넣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지요. 바람이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노을이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바람이가 옆에 나란히 섰지요. 노을이가 바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어요. 바람아, 엄마한테 가자. 바람이가 앞서 걸었습니다. 노을이가 따라 걸었어요.
둘이 마을길로 나섰지요. 연희가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마을길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보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쳤어요. 닷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눈빛이었지요. 소문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노을이는 그날 처음 몸으로 느꼈습니다. 노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지요. 바람이가 노을이 옆에서 딱 붙어 걸었습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나란히였어요. 연희가 엄대감 집에서 돌아온 것은 그보다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엄대감 집 마당을 지나다가 땅 위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밟았어요. 집어들었지요. 펼쳐보았습니다. 하인의 글씨로 짧게 쓰인 것이었어요. 읽는 순간 연희의 얼굴이 굳어버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당 안을 둘러보았어요. 사랑채 문틈으로 병풍이 보였지요. 노을이가 열흘을 바쳐 그린 그 풍경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났지요. 연희가 쪽지를 꼭 쥐고 뛰어왔습니다. 노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비어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지요.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노을이와 바람이는 없었어요. 연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연희가 쪽지를 쥔 채 마을 어귀로 뛰어왔습니다. 박훈장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연희 어머니도 나와 있었지요. 마을 사람 몇이 담장 밖에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이네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벌써 퍼진 것이었어요. 연희가 박훈장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요. 손을 내밀었어요. 쪽지였습니다. 박훈장이 받아들었어요. 읽었지요.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러고는 오래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렸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쪽지를 받아 읽었어요. 그 옆 사람에게 건넸지요. 사람들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박훈장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박훈장이 낮게 말했지요. 애비가 잘못했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훈장이 갓을 고쳐 쓰고 걸어 나갔어요. 관아 쪽을 향한 걸음이었지요. 연희 어머니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요. 그러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나온 이도 있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지요. 노을이와 바람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발자국이 흐려졌습니다. 눈바람이 불어 덮어버린 것이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목소리들이 엇갈렸어요. 이쪽이라는 이, 저쪽이라는 이. 횃불이 흔들렸지요. 연희가 멈추어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노을이라면 어디로 갔을까? 상처를 입고 할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듯 나선 노을이라면 어디로 가겠는가?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노을이가 어딘가로 간다면 그것은 도망이 아닐 거예요.
노을이는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 노을이가 열흘을 바쳐 그린 것,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그림이 있는 곳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지요. 엄대감 집 쪽으로였어요. 달리면서 연희는 생각했어요. 노을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지요. 담 너머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어요. 말이 없었고 웃음이 없었고 그런데 그림 앞에서만큼은 달랐지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연희는 그 눈이 좋았습니다. 그 아이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연희가 달리는 것은 그 눈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연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횃불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눈발이 날렸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지요. 엄대감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연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었지요. 연희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인이 당황해 소리쳤어요. 연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그때였지요. 사랑채 쪽 마당에 두 개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눈 속에 나란히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연희가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을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이었지요. 연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을아. 대답이 없었어요. 눈이 두 형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노을이의 손을 잡았지요. 차가웠어요. 연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대문 밖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그 전에 연희가 엄대감 집 마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연희가 붓을 찾으러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었어요. 사랑채 문이 조금 열려 있었지요. 그 문틈으로 병풍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사랑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 병풍이 서 있었지요. 연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여다보았어요. 병풍 가득 펼쳐진 풍경이 보였지요. 마을 뒷동산이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였어요. 연희는 그 풍경을 알았지요. 노을이가 늘 흙바닥에 그리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다는 그 동산이었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그렸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노을이가 평생 그리고 싶어 하던 그 그림을, 가장 아끼는 풍경을, 가장 힘든 자리에서 결국 가장 아름답게 그려냈구나.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어요. 마당을 지나다 땅 위의 쪽지를 밟았지요. 주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사랑채 안의 병풍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아무도 없는 사랑채 안에서 노을이가 그린 그 풍경이 혼자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이 눈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이와 바람이는 마을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은 걸음이었지요.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가 노을이 옆에 딱 붙어 걸었지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나란히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걸음이 멈추었어요.
엄대감 집 담장 앞이었습니다. 노을이가 담장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도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두 눈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바람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담장 아래 낮은 곳을 찾아 기어 올랐지요. 담장 위에서 노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가 따라 올라갔어요. 둘이 담장 안으로 넘어 들어갔지요. 마당이 달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인들은 안채에 들어가 있었지요. 노을이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호지 문에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섰지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풍이 보였어요. 달빛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병풍 위에 얹혀 있었지요. 노을이가 열흘을 바쳐 그린 그 그림이었습니다. 마을 뒷동산, 능선, 강물, 그리고 저 아래 마을 전체. 노을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기 있었어요. 노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한 곳씩 눈으로 따라갔지요. 할아버지가 매일 걷던 마을길이 보였습니다. 연희와 뛰어놀던 느티나무 아래가 보였어요. 바람이가 달리던 언덕이 보였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가 처음으로 마주보고 웃었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노을이가 품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던 붓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십 년을 간직하다 마지막으로 건네준 붓이었지요. 노을이가 그 붓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마당 눈 위에 천천히 붓을 내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그렸습니다. 북슬북슬한 털, 순한 눈, 늘 조금 들려있는 귀. 그 옆에 어머니가 웃던 동산을 그렸어요. 선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노을이의 손이 차분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노을이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가 노을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노을이가 그 머리를 끌어안았지요. 바람이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아, 노을이가 말했어요. 나 행복했어. 잠시 있다가 다시 말했지요. 그림 그린 것도, 할아버지랑 산 것도, 연희랑 논 것도. 바람이가 노을이 품에 더 깊이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 어머니가 맞았어. 아무도 못 빼앗아 갔어. 눈이 내렸습니다. 둘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가만가만 쌓였어요. 노을이가 눈을 감았지요. 바람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담밖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을아. 멀리서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노을이는 이미 듣지 못했지요. 눈이 두 개의 작은 형체를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이의 얼굴이었고 어머니가 웃던 동산이었지요. 종이도 없었고 먹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붓으로 눈 위에 그렸어요. 아침이 오면 녹아 사라질 그림이었지요. 그러나 노을이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땅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종이가 없어서였지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렸습니다.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 어머니의 붓이 아들의 손에 닿아 마지막으로 한 번 눈 위를 달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자리에서, 그러나 가장 솔직한 그림이 그려졌지요. 할아버지는 그 붓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미안한 것은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내 그 붓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도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어머니도 그 밤 아들의 손을 통해 비로소 눈 위에 선 하나를 그을 수 있었으니까요. 바람이는 처음 만난 날부터 노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고 맞고 쓸려다니던 개가 노을이를 만나고서야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마지막 밤에 분명해졌지요. 노을이의 품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마당은 고요했지요. 연희가 엄대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연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연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막으려 했어요. 연희가 그냥 밀고 들어갔지요. 낮에 왔던 박훈장 딸이라는 것을 하인도 알았습니다. 막지 못했어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연희가 보았습니다. 사랑채 앞 눈 위에 두 형체가 있었어요. 연희가 뛰어갔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을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바람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희가 노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러나 연희는 손을 놓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을이와 바람이는 고요했어요. 눈이 두 형체를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지요. 아프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였지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희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대문을 밀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마당 안을 본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횃불만 흔들렸지요. 눈 위에 나란히 있는 노을이와 바람이를 모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무릎 꿇은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엄대감이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나온 것이었어요. 마당 가득 들어선 사람들을 보고 굳어섰지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미 읽은 그 쪽지였지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이 말하고 있었지요. 엄대감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그 앞을 막으려 했어요. 그러나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박훈장의 고발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엄대감이 포박되어 끌려나갔어요. 그날 밤 관아에서 밝혀진 것은 병풍 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서 취재가 파기되던 날, 그 뒤에도 엄대감의 손이 닿아 있었지요. 노을이가 처음 인정받을 뻔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계략은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엄대감 집안은 그 이후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관아에서 내려진 처분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마주할 낯이 없었지요. 오래 세도를 부리던 집안이 하룻밤 사이 마을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큰 집과 그 사랑채에 홀로 서 있는 병풍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 그날 밤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엄대감이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그 길을 비추었습니다. 배웅이 아니었어요. 연희 어머니가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지요. 박훈장이 관아에서 돌아와 연희 어머니 앞에 섰어요.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연희를 엄대감 혼담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것도, 노을이를 그 집에 들여보낸 것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내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박훈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노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횃불이 줄어들었지요. 눈은 여전히 내렸어요. 마당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눈 위에는 노을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두 그림이 있었어요. 바람이의 얼굴과 어머니가 웃던 동산. 그리고 그 옆에 한 번도 쓰이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쓰인 붓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연희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붓을 집었어요. 꼭 쥐었지요. 노을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가 있었어요. 길에서 쓰러진 채 버려졌던 개가 노을이를 만나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줄이 끊어지도록 달려갔고 죽을 힘을 다해 노을이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 품에서 눈을 감았지요. 연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고요. 쪽지를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더 빨리 뛰었더라면. 그러나 그런 생각이 무슨 소용이겠냐고도 생각했어요. 노을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요. 그래도 붓을 들었어요. 눈 위에 그림을 그렸지요. 그것이 노을이었습니다. 박훈장이 연희 곁으로 왔어요. 나란히 서서 노을이를 바라보았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훈장이 낮게 말했어요. 좋은 그림이구나. 연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붓을 조금 더 꽉 쥐었지요. 눈이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나왔습니다. 마당이 환해졌지요. 노을이가 그린 두 그림 위에, 그리고 나란히 잠든 노을이와 바람이 위에 달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아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기억될 밤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마을길이 햇살을 받아 축축하게 젖었지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마당 한켠에서는 이름 모를 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은 달라져 있었어요. 엄대감이 없는 마을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 아래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봄이 오자 사람들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담장 밖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훈장은 서당으로 돌아왔어요.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그러나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낮아진 어른이었어요. 말이 조금 줄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연희는 그런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연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봄이 오자 마당에 씨를 뿌렸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씨를 뿌리다 가끔 손을 멈추었어요. 먼 곳을 바라보다 다시 씨를 뿌렸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희가 집을 나섰어요. 손에 든 것이 있었지요. 종이 2장과 붓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눈 위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연희가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겨우내 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마을 뒷동산을 올랐어요. 올라가는 길이 익숙했지요. 노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동산을 말했으니까요. 노을이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다는 그 자리였습니다. 노을이가 병풍에 담았던 그 풍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노을이는 끝내 이 동산을 혼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아이였지요. 지금 그 자리를 대신 오르는 것은 연희였어요. 꼭대기에 올라서는 순간 연희가 멈추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봄 햇살 아래 펼쳐진 마을이었지요. 지붕들이 있었고, 마을길이 있었고, 느티나무가 있었고, 저 멀리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노을이가 평생 그리고 싶어 했던 그 풍경이었어요. 연희가 손 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바람이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 옆에 이 동산이 있었지요. 노을이가 마지막 밤 눈 위에 붓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그 그림을 들어 마을 풍경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희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지요. 손 안에 종이가 살랑거렸어요. 연희가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다만 봄이 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시린 날이면 사람들은 가끔 그 동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노을이가 평생 그림에 담으려 했던 그 풍경을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건 아무도 못 빼앗아 간다고. 어머니가 맞았어요. 그 풍경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으로 물들고, 여름이면 짙은 초록으로 가득 차고, 가을이면 붉게 타오르고, 겨울이면 하얗게 덮이는 그 마을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노을이가 그림에 담으려 했던 그 풍경, 어머니가 땅 위에 그렸던 그 풍경, 할아버지가 말없이 바라보던 그 풍경이 지금도 거기 있지요.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박훈장이 엄대감 집에 남겨진 병풍을 수습했습니다. 관아의 허락을 받아 도화서로 올려보냈지요. 사연을 적은 글도 함께였어요. 살아서는 신분 때문에 문이 닫혔던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도화서 화원들이 그 병풍 앞에 오래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누가 그렸냐고 물었다지요. 이름은 노을이었고 천민이었고 15이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지만 그 병풍만큼은 도화서 한 켠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희가 동산에서 내려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종이 2장과 붓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마을길을 걸어 내려오다가 연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노을이와 함께 앉았던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연희가 그 나무를 한번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느티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지요. 봄이었습니다. 마을은 살아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닭이 울었지요. 노을이가 평생 그리려 했던 그 마을이 노을이 없이도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슬픈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연희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손 안의 붓이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을 받아 따뜻해진 것이었지요. 연희가 그것을 느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바람 위에 털이 스치듯
바람이 뒤에서 살며시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아이였지요. 대단한 것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노을이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라도 그렸어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했지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바람이라는 개도 있었어요. 버려지고 맞고 쓸려다니다가 노을이를 만났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지요. 노을아,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 보시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라는 느낌 안 드셨나요? 이 이야기는 영국 작가 우이다의 원작 소설 플란다스에게 1872년 작품을 조선시대 배경으로 각색하여 재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라 이 감동을 우리 정서에 맞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어릴 적 애니메이션 마지막 편을 보고 충격과 슬픔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바꿔볼까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원작이 주는 그 먹먹함, 그 여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원작 속 이름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로, 파트라슈, 그리고 알로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깊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랑야담이었습니다.